대통령직 인수위가 LTV, 즉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비율을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최고 80%까지 완화해주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살 때 8억 원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금 LTV를 완화해주면 물가는 물론이고 은행들의 안정성에도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인 상황인데 이 집 사는데 대출을 더 허용해줬다가 금리가 올라가서 만약 이걸 못 갚는 상황이 돼버리면 은행까지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기준금리가 1.5%로 올랐습니다.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이제 따라오를 텐데 금리 인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 국제통화기금 IMF도 한국은 지금 LTV 규제를 완화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새로 들어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청년 신혼부부들이 빚내서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맞춰서 집을 살 수 있게끔 그 집값을 낮춰주는 겁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한마디도 버릴 게 없는 귀한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하는 홍사운의 경제쇼. 네, 미국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지금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정부까지도 지금 당황하고 있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지금 장기화 국면으로 들어가서 이거 주식시장에 계속 남아있어야 하는 건가 이런 의문 드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강방천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회장님 모시고 의견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어려웁니다. 더 건강해지셨어요. 아, 그래요? 예, 기분 이제 봄이니까 좋습니다. 예. 자, 지난달에 이제 강 회장께서 운영하시는 그 에셋플러스 펀드 네네. 그 가입 고객들에게 편지를 일일이 다 보내셨다고요? 이번이 네 번째 편지라고 하는데 뭐 무슨 내용을 보내신 겁니까? 그 사실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제가 2008년도 미국 금융위기 때 예. 그리고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 예. 남유럽 사태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예. 그 이제 2020년에 이제 코로나 때 예. 그리고 금년 네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늘 예.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예. 저는 항상 늘 흥분할 때 냉정하고 예. 공포스러울 때 다가서라. 예. 그게 성공투의 원칙이다. 근데 예. 많은 분들이 공포스러울 때 시장을 떠나버리거든요. 예.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네 번 모두 공포스러울 때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인내의 끈을 놓지 맙시다. 지금 떠나지 마라. 네, 그렇죠. 그래야지 예. 달콤한 투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예. 라고 생각하고 있죠. 늘 그래서 나쁜 결과는 사실 예. 좋은 종목을 찾아도 나쁜 결과는 꼭대기에 사서 예. 항상 공포를 떠나는 게 주식시장 해봤자 재미도 없더라. 예. 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남겨뒀거든요. 그래서 예. 앞으로도 제가 항상 할 일은 공포스러울 때 예. 저희들한테 이제 다가섬을 강조하는 예. 아무튼 그게 이제 인내의 끈을 놓지 맙시다는 예. 제목으로 서신을 이번에 보냈죠. 그러면은 그 뭐 자산운용사에 계시니까 그렇게 공포일 때 다들 떠나가지 말고 남아 있어라 이렇게 혹시 자산운용사에 계시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산운용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제가 개인 투자이고 싶어요. 왜 더 그 진실성으로 다가서고 싶어서 그만큼 진실성을 담아 있다 이거죠. 예. 그 내용이. 제가 운영하면서 가장 깝깝한 게 예. 아주 수익률 좋을 때 흥분할 때 막 그 돈이 들어오면 그렇지. 다 따라 참 그 힘들거든요. 예.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사야 되니까 예. 펀드를. 그래서 이제 우리 투자자들도 오히려 막 흥분하고 그 시장에서 모든 사람이 주식하자. 예. 펀드 하자 할 때 돈이 들어오는 게 가장 힘들고 예. 나는 저희도 오히려 이럴 때 자산 배분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예. 오히려 저는 요즘에 과거 네 번의 편집 기간 동안 모두 공포스러운 편지를 썼지만 다만 최근 국면이 다른 게 저한테는 이제 투자한테 좋은 것 같아요. 잘 활용하면. 2008년, 2011년, 2020년 세 번의 조정은 협곡형 조정. 조정 기간이 굉장히 깊었다가 순식간에 회복하려는 조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정은 과거와는 다르게 U자형 조정, 소위 분지형 조정으로 저는 생각해요.
조정의 길이가 굉장히 기는 예. 하지만 깊이는 깊지 않는. 예. 그래서 그 의미는 이럴 때 사모으는 기간이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예. 그때 그 코로나 때는 뭐 1개월 사이에 사실 반등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사실 살 타임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 이번에 나타난 조정은 저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긴 조정이고 예.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분지형 조정을 잘 활용하면 저는 아주 좋은 투자의 어떤 그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 자신 있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조정이 왜 계속되는지 그 얘기는 조금 좀 물어보는데 네. 지금 유튜브 댓글에 제가 요거 딱 그 와 닿아요. 방천 형님이라고 물어보시네. 방천 형님 하면서 지금 외국인들 다 떠나가고 있지 않느냐 주식 팔고. 그런데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외국인들 실제로 다 셀코리아라고 해서 주식시장 다 지금 팔고 떠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외국인들은 그럼 왜 떠나는 거예요? 일단 외국인이 떠난 이유는 두 가지 같아요. 네. 그 한국 상장 기업 결국은 주가의 투자 매력이라는 게 네. 결국은 그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예. 적정한 밸류션이냐의 문제인데 예.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2008년부터 이제 글로벌 펀드 운용하고 예. 차이나 펀드 운용하면서 전 세계 기업과 마주치면서 같은 예. 업종끼리 그 상대가치 비교를 하거든요. 예. 사실 PER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데 한국 상장 기업들이 이게 그 비즈니스 모델이 좀 허약하다는 걸 제가 느끼는 게 늘 몇 년 동안 한국 기업들이 왜 이렇게 약할까 비즈니스 모델이 이게 질이 그 낮다는 소리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외국인이 떠날 만한 요인이 가치적 측면이죠. 가치적 측면. 예. 자, 두 번째로는 달러 강세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 문제뿐이 아니고 비달러 자산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외국인이 떠나는 것 같고 두 번째 문제는 달러 강세가 요인이 사라지게 되면 예. 즉 미국의 금리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된다면 그 부분은 소멸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온다 이거죠. 그렇죠. 다만 한국 상장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의 취약성 때문에 떠난 자금은 일정 부분 복원이 예. 멈추더라도 다시 재유입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한국 PER 그러니까 한국 주가지수의 낮은 PER로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고 의외로 이제 한국은 연금 자산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연금이 이제 세 가지 연금으로 우리는 얘기하죠. 국민연금이 있을 것이고 퇴직연금이 있을 것이고 예. 개인연금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예.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누적 정지백이 약 380조 정도 돼요. 예. 그중에서 확정금리 상품으로 거의 다가 획일적으로 그동안 투자돼 있는데 금리와 채권으로 예. 아마도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외국은 거의 50%가 주식이고 나머지가 확정금리 상품으로 지금 배분돼 있는데 연금이 한국은 특이하게도 약 380조 원 되는 연금 총액 누적 금액 중에 약 30조 이내만이 주식이 와 있고 나머지 부분 전부 다 확정금리 상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수급적 불균형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조정 기간이 기니까 저의 생각으로 U자형 조정이 기니까 우리 이제 투자가들이 특히 자기 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그 확정금리 상품에서 주식형 상품으로 채워놓으면 시간적으로 분산 투자니까 하면 좋은 기회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개인연금,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내가 내 연금을 갖다가 일정 부분은 그렇게 확정금리 상품 말고 주식시장에 이렇게 좀 그 해달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럼요. 예. 그걸 그러니까 해달라, 그걸 그렇죠. 해야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과거처럼 협곡형 조정, 그러니까 V자형 조정이라면 그럴 틈이 없으잖아요. 예. 뭐 한순간에 그 반등이 해버리니까. 그런데 앞으로 뭐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는 그 굉장히 긴 박스권. 아마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얘기하게 되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거의 2,000포인트를 두고서 1900 플러스 마이너스 5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이었어요. 저는 지금 현재 시장이 아마도 그 굉장히 거대한 박스권을 만드는 과정이다. 과거처럼 뭐 3,300, 2,000, 3,200에 도전한 시장이 아니고 맥스 3,000 그리고 하단은 2,600포인트 내에서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봤을 경우 현재 이제 하단의 박스권 하단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 길이가 2, 3년 정도 된다면은 오히려 협곡형 조정에서 연금 펀드를 주식형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그 뭐 짧은 조정 보다는 훨씬 더 연금 자산을 배분하기 좋은 때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조정이 지금
굉장히 길게 갈 거라고 보셨잖아요. 그렇죠. 아까 U자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은 왜 이렇게 조정이 지금 이유가 조정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 건가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런 말 그게 그렇죠. 이유라면은? 저는 사실은 이제 그 2008년 이후부터 2021년까지를 거대한 금융 확장기 역사였다. 2008년부터 21년까지 13년 동안 사실 저는 전후 그러니까 수백 년의 역사 동안 이렇게 그 금리를 낮추고 통화를 풀어도 문제가 없는 그런 환경, 디플레 환경이죠. 이 디플레 환경이 존재할 수 있을까? 그때 13년의 역사는 그게 존재했던 거죠. 디플레 환경. 그게 이제 세 가지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값싼 중국산 제품의 등장 이 첫 번째 요인이고 두 번째로는 아마존 이펙트로 얘기하는 신유통의 도입. 이 이제 그 유통회사들 마진이 소비자 잉여로 만들어진 과정 두 번째고, 자 세 번째가 그 기업들의 그 자유무역을 기초로 한 생산 기지를 싼 곳으로 이동했잖아요. 수많은. 아마 이 세 가지가 결부되면서 한꺼번에 부딪히면서 거대한 디플레 환경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렇죠. 싸게 만들고 싸게 유통하고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디플레 환경이 만들어졌고 이것을 벗삼아 각국의 중앙은행은 수없이 돈을 풀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그 중앙은행의 어떤 그 뭐랄까 어쨌든 그 친구들의 능력이 아니고 신이 준 어떤 그 환경일 뿐이었다. 그런데 이게 거의 임계점에 도달해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중국의 값싼 물건이 세상에 등장할까? 중국 벌써 각종 생산 요소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 시절은 끝났죠. 끝났죠. 그게 바로 세계화 중국이 이제 그 WTO 체제에 가입하면서 세계화가 바로 물건을 값싸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값싸게 소비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 시절은 이제 끝나갑니다. 그 임계점에 다 도달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아마존 이펙트라든가 쿠팡 효과조차도 더 이상 그 부분에서 적자 나거든요. 쿠팡도 적자 나고 있고 아마존도 총이익은 사실 순이익률이 6% 내지 불과해요. 거의 대부분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이익이 나는 구조고 사실 유통 쪽에서는 거의 아마도 마진이 거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하면 그쪽에서도 소비자 이익을 만들 수 있는 룸은 끝났다. 그러니까 신유통 혁명이 주는 질서로서 물가를 낮춘 요인은 거의 임계점에 도달했죠. 자, 세 번째는 자유무역 세계화죠. 자유무역이 최근에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반도체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이 자기 나라에 돌아와라. 개별적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가가 낮은 곳에 공장을 만드는 게 맞지만은 국가 전략상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그게 각 국가 정부들의 역할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자유무역이 거의 세계화에 대한 임계점이 되면서 사실 좋은 얘기는 리스트럭처링 이 결코 물가의 그 뭐죠 낮은 물가를 만드는데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게 세 가지가 된다면 의외로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그 오랫동안 또 고공 그래서 어제도 최근에 이제 미국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치고 내리지 않느냐는 얘기 때문에 뭐 정점 얘기 있었어요. 정점 얘기인데 사실 정점의 얘기는 이제 맞다고 하더라도 그게 고원형인 고원형. 정점은 그런데 작년 말에도 계속 정점이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점이 저도 동의하지 않지만 저도 믿지 않아요. 그거. 정점이라고 설령 동의한다 하더라도 정점에서 내려오느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 같아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인플레이션은 고점에서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결국은 최근에 보다시피 PPI가 거의 11%고 CPI가 생산자 물가지 그렇죠. 결국은 이연된 아직도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지 않는 요인이 있고 또 그 이제 그 뭐죠 그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이제 끝나면 탈코로나 이후에 경제 이제 이거 뭐죠? 그 복원 현상이 나타나면 또 서비스업이 복원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죠. 그렇게 되면 서비스업의 고용 창출 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서비스업이 원래 호텔이라든가 레저 쪽에. 그러면 현재도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압박받는 상황인데 리오프닝이 되게 되면 사실은 고용에 대한 굉장히 높은 압력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리스토칭 등등 해서 그리고 임차료에 대한 이연 효과 등등이 저는 미국 물가를 결코 쉽게 낮추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하고 주가를 형성하는 힘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믿어요. 하나는 가치, 기업의 그
가치에서 작동하는 힘이 하나 있고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 주가가 작동해요. 가치가 똑같다 하더라도 시장에 풀린 돈이 많으면 주가는 뜨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근데 과거 한 1, 2년이 그거였잖아요. 거의 저는 13년의 역사가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13년 동안. 그러니까 아이폰 이후에 플랫폼 기업들의 엄청난 혁신들과 함께 아마도 그 양적 완화 그러니까 디플레 환경을 기초로 한 양적 완화가 맞물려서 온 게 2021년까지인데 이 두 축 중에 하나가 무너진 과정이 아닌가. 즉 유동성에 의해서 만드는 주가 상승분은 또는 주가가 아니라 자산가치 상승. 최근에 부동산 모든 유동성 때문에 나타났던 자산가치 상승 또는 주가 상승은 어느 정도는 반납해야 된다는 과정으로 저는 해석하고요. 이게 주가의 상방을 막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앞으로 이제 저희 생각과 정반대로 인플레이션이 다 잡히고 아주 좋은 상황으로 간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과거 13년처럼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그렇게 할 것인가. 그 모멘텀은 크지 않을 것이다. 양적 완화할 룸도 없고 뭐 룸도 없지 않습니까? 거의 구조. 그리고 금리 인하할 룸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13년의 금융 확장기 시대는 그거하고 금융 속축기의 역사로 간다면은 그때 확장기 때문에 이익을 봤던 그 뭐죠? 그 허약한 기업들 또는 가치가 없는 그냥 자산가치 상승 때문에 돈이 몰렸던 쪽에서는 그 거품을 반납하는 시대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강 회장님 말로는 그 시대가 지나고 앞으로는 기업의 진짜 가치가 있는 그렇습니다. 진짜 기업들만 그 주가로서 가치가 있는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본다면 주가지수 즉 평균값 전체를 올리는 것을 패시브 펀드 역사라고 얘기하거든요. 패시브 펀드가 돈이 들어와서 시장 전체가 오르고 특히 시가총액 큰 게 오르는 그런 역사가 이제 패시브 펀드 역사였다면 아마도 앞으로는 박스권이 된다면 지수는 모든 단수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의미고 패시브 펀드 역사 에서 액티브 펀드 시장이 된다는 논리로 저는 생각해요. 아마도 2013년부터 2016년의 한국의 펀드 시장과 또는 개별적 역사를 보게 되면 사실은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서 불구하고 좋은 액티브 펀드는 수익률이 한 뭐 시장 대비 엄청 올랐거든요. 그게 그래서 시장적으로 본다면 지수를 작동시키는 거대한 패시브 역사는 서서히 투자 수익은 기대 수익은 낮아지고 다만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스탁 피킹 능력 그리고 바텀업 어프로치를 하는 가치 있는 기업들 비교 우위인 기업들은 오히려 굉장히 좋은 투자 수익을 거두는 그래서 결코 시장을 떠나서 안 된다라고. 지금 뭐 패시브 액티브 하니까 좀 그 복잡하긴 한데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패시브 펀드 그러니까 다 같이 종합 주가 지수가 올라가서 워낙 수급이 많아서 돈들이 많이 몰려서 같이 묻어 올라가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고 기대 더 이상 이제 그런 시대 안 오고 주가 지수에 탑승하는 액티브 그러니까 좋은 기업을 주가가 올라갈 만한 그 기업을 골라서 투자하는 그런 액티브 펀드들이 그렇죠. 그러면 수익률이 의외로 오히려 주가 지수가 이론적으로 1000에서 2000 가면 주가는 2배 오르잖아요. 패시브 펀드 수익률은 2배를 의미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그게 주가에 막혀 있어도 그 주가 지수를 구성하는 것 중에 괜찮은 좋은 기업을 오른다면은 사실 주가 지수 막혀 있어도 뭐 더 많은 수익률이 오른 시장이 오히려 앞으로 펼쳐질 시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은 그 강 회장님이 그 운영하는 펀드는 패시브 펀드는 안 합니까? 그러면 액티브 펀드만 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패시브 펀드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왜 안 하시죠? 사실 저는 자본시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저는 한정된 돈, 아까운 돈, 희소한 돈이 꿈이 있고 효율적이고 생산성 있는 기업에 배분돼서 장기적으로 함께 부자 되라는 메시지로 저는 자본시장 기능을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패시브 펀드를 내가 싫어하는 이유는 또는 제가 하지 않을 이유는 사실 패시브 펀드는 주가 지수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가 지수 제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주가 지수는 뭐 코스피 200을 누구 조언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어. 코스피 200이든 다우지수든 S&P 500이든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사면 돼요. 하지만 주가 지수를 구성한다. 즉 평균값이 주가 지수인데 주가 지수가 즉 평균값이 있다는 의미는
평균 이상의 기업과 평균 이하의 기업 있잖아요. 예. 저희 메시지는 이왕이면 평균 이상의 기업을 찾아서 예. 좀 더 높은 알파 순위를 주라는 메시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원래 저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꿈이 있는 좋은 기업을 담아내는 액티브 펀드를 지향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패시브 펀드는 자본시장에 반하는 펀드다라고 저는 늘 얘기하죠. 왜냐하면 자본시장이 존재하는 기능은 좀 더 나은 기업을 찾아서 그런 기업한테 배분하는 메시지인데 예. 왜 평균에 모든 돈이 몰려버리면 예. 좋은 기업을 찾을 시장의 노력은 존재하지 않고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로서 저는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그럼 그 좋은 기업을 찾는 거는 어떤 기준으로 뭐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회사마다 다를 거예요. 예. 이제 저희 S+플러스 좋아하는 기준은 사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중요히 봐요. 사실 어떤 특정 기업의 주가, 주식 가격은 두 가지 요소에서도 결정이 돼요. 예. 하나 이익 그리고 이익의 질. 예. 같은 이익을 하더라도 이익의 질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익의 질을 저는 이제 좋아하는데 이익의 질이 좋은 것들을 그래서 이게 질이라는 게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나오는 이익이 오래 갈 것인가 이런 이게 지속성의 의미죠. 예. 그리고 현재 이 회사가 만드는 이익이 예. 변동적일 것인가. 비변동적 기업이 낮잖아요. 변동성이 뭐 내년 이익 낮다가 내후년 줄어들고 이익의 변동성, 이익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이익의 확장 가능성 이 네 가지 관점에서 현재 이익을 이제 그 평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익이 지속 가능하고 이왕이면 이익이 예측 가능하고 이왕이면 이익이 확장 가능하고 이왕이면 이익이 비변동적이라면 PER이 훨씬 그러니까 이거 이익과 이제 PER이 곱셈해서 결국은 주가가 나오는데 이 PER이 훨씬 높아도 된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제 미국 기업들이 특히 플랫폼 기업들이 그런 속성 값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익이 좀 더 지속 가능하고 이익이 비변동적이고 이익이 확장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미국 주가 지수를 보게 되면 PER이 높고 한국은 PER이 낮은 이유가 그런 시장의 밸류에이션 모델이 작동하는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우리 매니저들의 모든 공부의 시작과 끝점은 이익은 다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은 시장에서 부여한 PER이 우리 관점에서 해석과 의심했을 때 좀 더 높은 PER을 부여할지 안 할지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A라는 기업에 PER을 10을 줬는데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잘 분석을 했어요. 이게 질 네 가지 관점 플러스 뭐 등등 해서 그래서 시장에서 부여한 PER이 10인데 우리 내면적 생각에서 이 회사의 PER은 30을 부여해도 된다면은 그게 맞다면은 우리는 3배 이상의 잠재적 수익을 얻고 들어간 거죠. 그 시장의 PER의 부여와 우리가 생각하는 내면 우리의 의사결정의 PER을 이 회사는 너무너무 좋은 PER을 갖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는 펀드 하우스마다 비교율을 어디서 찾을까의 문제인데 숫자는 이제 인공지능한테 다 넘겨줄 것 같아요. 이 숫자 재무제표에 의한 항목에 의해서 가치 있는 기업과 가치 없는 기업을 찾아내는 것은 인간의 영역보다는 오히려 그 인공지능 컴퓨터 베이스에서 더 이제 그걸 컨트라죠. 그쪽으로 넘겨줘야 될 것 같고 그나마 그쪽으로부터 좀 더 안전한 지대의 그 펀드가 결국은 이제 미래의 통찰에 의한 미래의 기업 환경을 잘 조망하는가의 문제예요. 지금 메타버스가 진짜 될 것이냐 않을 거죠. 미래의 기업 환경에 대한 조망의 능력 또 하나는 시장이 부여하는 PER과 다른 PER을 재해석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 이 두 가지 싸움 같다고 이제 믿고 있고 PER이라는 건 이제 이게 질이죠. 얼마나 저평가됐냐 고평가됐냐 주가에 비해서 그걸 이제 말하는 걸 테고. 그렇죠. 그 회사의 이익에 부여할 수 있는 프리미엄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모든 자산운용사들이 액티브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은 많죠. 기업들도 그거에 상응하기 위해서 사실 많이 신경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저런 투자를 많이 받아야 하니까 이런 좀 원래 이제 그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이라는 게 이윤 창출이라고 과거엔 그랬었는데 사실 아까 플랫폼 기업 얘기도 하고 그러셨지만은 사실 그런데 그게 최근 들어와서는 그게 이제 주주 자본주의 뭐 자본시장의 어떤 우리가 맹목적으로 따랐던 그 시절이 그게 정말 최고의 기업의 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부작용이 너무 많더라.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책임 있는 자본주의라는 거로 요즘은 또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죠. 꼭 그러니까 기업이 이윤을 목적으로 해서 주주들에게만 그 이익을 다 가치를 넘겨주는
그것만 기업이 해서는 안 된다. 책임 있게 소비자와 협력업체와 또 심지어는 지역 협력업체 지역 공동체 사회까지 다 같이 그렇게 책임을 공유해야 된다. 그게 좀 ESG 경영이라는 것도 그래서 나오는 거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강 회장님 앞에서 뻗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산업 전체 구조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이윤을 아주 잘 낼 수 있는 기업만을 찾는 거. 그렇죠. 예. 이게 바람직한 건가? 예. 아니면은 저 기업이 정말 사회적인 책임 있는 기업인가?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더 난 건지. 그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만약에 운용을 했을 때 모든 회사가 ESG의 어떤 평가 방법을 통해서 자원이 이제 배분된다라는 가정을 했을 경우는 사실은 이익은 거의 영역이 수렴될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은 이제 주주들은 투자를 않겠죠. 투자를 안 하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멈춰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각각의 운용사에 대한 하우스별로 자기들의 어떤 그 목표값을 가지고 나는 ESG 투자를 하겠다. 저는 미래 성장에 투자하겠다는 것에 대한 포지셔닝이 이제 어떤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저는 맞다고 이제 보고요. 저는 참고로 사실 ESG는 기본값이다. 그러니까 새로 나온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보게 되면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2, 3년 동안 한국에서 ESG 운용사를 시상을 해요. 우리 그 한국의 평가사들이. 언론사들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거 다 그냥 돈 받고 하는 건데. 언론사들이 하는 게 돈 받고 하고 그래서 언론사들 하는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수상을 사실. 제가 안 받아요. 언론사에서 사는 것들은. 돈 달라니까. 그래서 돈 달라 하니까 돈을 이제 안 받고 왜 그 성스러운 상이 돈으로 거리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이제 얘기하고 항상 언론사에서 돈을 준다면 나는 상 안 받겠다 이제 하는데 평가사 같은 경우는 돈과 관련이 없는 거라서.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들은 ESG 펀드를 안 내는데도 불구하고 ESG 상을 주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종목을 고를 때 거의 다 사전에 원전적으로 야 이건 너무 환경 오염하지 않느냐 그런 어떻게 보면 사전적인 필터링 과정에서 디폴트 값 아닌가라고도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희 회사는 이제 그걸 기초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네 가지 이게 특히 확장 가능성에 중점을 두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하우스는 이제 ESG에 방점을 두면서 운영하면서 어떤 일방이 완벽하게 시장을 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이 확장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반작용으로 ESG가 또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렇죠. 또 ESG가 등장해서 이익이 안 나게 되면 결국은 또 다시 이제 자금은 주주 자본주의 쪽으로 또 가겠죠. 자, 미국 금리 지금 지난달에 8.5 소비자 물가 지수가 8.5%까지 기록해서 미국 정부까지 지금 당황했다고 이 정도로 높게 올라가나 이거 정점이다 아니다 얘기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하시고. 일단 금리가 이렇게 막 올라갈 때는 금리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도 지금 올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테슬라, 애플 같은 이런 성장주들이 타격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동안 이 성장주들은 좀 주가가 어땠어요? 흐름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성장주가 많이 떨어졌죠. 어떻게 말하면 당연히 이제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주가의 밸류에이션 모델에서 미래 현금 흐름을 이제 디스카운트 할인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장주들은 미래 이익을 보고 투자했는데 미래 이익에 대해서 할인율이 높아지니까 즉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현지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성장주 가치 그런 주식은 상대 주가가 떨어진다는 논리에 저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전제 속에서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반영된 것 같고 지금은 성장주에 대해서 고금리 금리 인상에 따른 네거티브 효과는 시장의 주가에 많이 반영된 것 같다. 다만 이제 그 중에서 가치가 증가한 것들은 이제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나쁜 기업과 성장주도 그냥 꿈만 잡고 작동되는 기업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저는 애플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사실은 우리가 30년 전 PC가 나왔을 때 거대한 PC 하드웨어 회사 5개를 예장하면 뭐 델, 컴팩, HP, IBM 뭐 등등 삼보 컴퓨터, 뭐 중국의 레노버.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저는 사령관으로 얘기해요. OS를 거머쥔 2개사,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근데 이 친구들은 잘 시장에서 이제 시가총액을 평가를 못 받고 있는데 2개에서는 시가총액 1, 2를 다투고 있잖아요. 15년 전에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사실 스마트폰 하드웨어 회사의 시가총액과 사실 스마트폰의 사령관 즉 OS, 구글과 애플 2개는 시가총액 또 1, 3, 4등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 그럼 테슬라는 자동차의 OS를 만드는 사령관으로 저는 해석해요. 그건 관점의 차이니까. 테슬라가 첫째 자동차가 스마트 모빌리티화 될 것인가 즉 OS가 실릴 것인가 안 실린 차로 여전히 등장할 것인가라고 이제 관점 싸움을 해야 되겠죠. 저는 자동차는 결코 자율주행이 되지 않아라고 한다면 저는 테슬라는 비쌀 뿐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세상은 OS가 실리는 자동차 산업으로 진화될 것이다. 그러면 OS를 만들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하나가 테슬라로 본다면은 저는 자동차에서도 OS 회사가 등장한다면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세계의 OS 회사 PC의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스마트폰의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테슬라를 주목하죠. 그래서 방금 이제 성장주가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 하락률은 큰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사실은 비즈니스 모델의 양과 가치에 따라서 주가는 양분화될 것이고 설령 주가가 지금 안 뜬다 하더라도 이 금리 인상 내지 양적 QT 때문에 아마도 그 주가를 안 뜨는 것은 상승률을 저축하는 시간으로 보고서 사 모으자. 상승률을 지금 저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용수철처럼 지금 아주 좋은 항상 그래 시장이라는 게 바로 반응 않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이 앞으로 몇 번 있을 것이고 QT가 진행되면 분명히 성장주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저는 동의하고 있고 다만 그 상황에서 바로 성장주 중에서 괜찮은 기업과 비교 여린 기업이 또 갈라질 거예요. 비교 여린 기업은 당연히 투자를 안 해야 되겠지만은 비교 우인 기업 특히 이게 사령관 위주의 기업들은 사 모을 좋은 기회다. 지금이 아까 QT라는 게 양적 긴축을 말하는 거고 그렇죠. 이제 금리도 인상하고 양적 긴축도 이제 하니까는 성장주들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조정을 받는데 그 용수철처럼 지금 계속 힘을 축적하는 올라갈 수 있는 수익률을 저축하는.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안 올라갈 수도 있죠. 당연히. 다만 이제 그래서 분산 투자가 필요하죠. 지금의 분산은 저는 분산이 2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종목과 펀드의 분산이 있게. 당연히 좋은 것이 분산이겠죠. 두 번째는 시기의 분산. 시기 분산. 그러니까 언제 살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U자형 조정, 분지형 조정, 시간이 좀 긴 조정이라면 시간의 분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종목 분산은 방금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좋고 그리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시적 위험성 때문에 주가 상승이 더딘다면 좋은 투자 기회로 생각하자. 그리고 이왕이면 연금을 통해서 먼저 바꾸자라는 게. 그 개인들이 그러니까 아까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거 국민연금에서 이제 운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있고 그 연금 운용사들도 그걸 운영을 하잖아요, 원래. 그래서 연금의 현재 유통 구조를 보게 되면 현재 연금 사업자, 은행 증권사들이 운용사의 연금 펀드를 갖다가 자기들이 이제 연금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이 연금 사업자라죠, 은행 증권사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사업장, 회사죠. 자기 회사 일반 사업장한테 연금 포트를 제시를 해요. 주로 이제 지금까지 제시했던 게 확정금리 상품이었죠. 그러면 제시된 안전하니까. 그러면 이제 가입자, 우리 직원들, 우리 회사원들이 자기 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회사에서 이것밖에 없으니까 가입하는 구조였어요. 이걸 저는 하향식 연금 유통 구조였다. 그러니까 거의 370조 원 중에 거의 90%에 해당하는 돈이 확정금리형 상품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 그 370조 원이 증시에 그게 적극적으로 좀 들어가면은 주가도 굉장히 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사실 한국에서 연금이란 게 주식과 어울리는 상품 같아요. 왜냐하면 연금이란 게 그 장기 투자잖아요. 근데 주식을 하다 보면
단기적으로 항상 변동이 심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예. 사실 짧은 돈으로는 주식과 맞지 않습니다. 예. 연금은 굉장히 긴 돈이고 좋은 기업은 결국 올라간다 작동이 이거죠. 돼요. 그래서 저는 연금은 주식과 너무 궁합이 잘 맞는데 오히려 궁합에 맞는 연금 자산이 자기들과 맞지 않는 예금과 채권으로 배분된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아주 절호의 기회다. 지금 분지형 조정이.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유통구조 연금 사업자가 은행 증권사가 회사한테 연금을 제시하고 또 이 제시된 연금 내에서 우리 직원들이 연금을 고르는 그런 하향식 구조, 피동적인 구조에서 우리 이제 가입자들, 우리 직원들이 많이 똑똑했잖아요. 유튜브도 있고 동학개미 때문에 주식을 해보니까 이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돈은 없고, 근데 사실은 옆에 알지 못한 자기 돈이 있어요. 바로 연금이거든요. 그래서 가입자들이 회사한테 내 돈, 채권과 주식 은행 예금으로 돼 있는데 그거 주식으로 바꿔주세요. 라는 상향식 구조로 바뀌는 게 저는 연금 혁명이다. 그런 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데서도 그렇게 많이 그런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미국 이제 491K로에서 1980년부터 그 연금이 주식형으로 많이 바뀌면서 사실 미국의 상당 부분의 이제 민간인 분들은 사실 주식 부자죠. 자기 연금이.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저는 과거 2020년에 동학개미 사건이 주식이라는 게 삶의 그 투자의 대상 이해야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또 좋은 것과 장기적으로 합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그 학습으로 한다면 저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상단에 한 3,000 그리고 하단에 2,600 그 정도로 아까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도 2,700 겨우 간당간당 했는데 2,600 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주가 지수 근데 사실은 2,600 이하로 가게 되면 저는 일시적으로 갈 수 있겠다. 일시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그 3,000을 넘을 수 있겠지만 아주 일시적으로 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도 2,600 이하로 이제 쉽게 가지 못할 이유가 사실 한국의 주가 지수를 결정할 힘은 두 가지 섹터가 거의 결정을 해요. 반도체 업종과 금융지주. 그런데 이 두 개 업종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싼 편입니다. 사실. 지금? 아주 싸죠. 이제 사실 얼마나 오를지 여부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사실 주식시장은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업이거든요. 그런데 반도체 업에 대한 저의 이제 생각은 좋은 회사지만은 저평가됐지만은 여기서 더 빠질 충분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질 이유가 없다. 다만 얼마나 오를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될 영역이지만은 반도체와 또 금융지주도 사실 굉장히 싸거든요. 이익이 많이 나요. 그리고 배당 하더라도 5 내지 6% 배당 수익할 때도 금리보다 높으니까 그래서 금융지주와 반도체 업종이 저평가가 된 것이 더 빠질 요인이 이제 없다면은 주가 지수의 하방이 이제 완성됐다 거의. 그래서 그런 점에서 주식시장의 하방은 2,600이 일시적으로 깨져도 더 이상 깨지지 않을 요인으로 저는 설명하고 있고 다만 그 두 개 업종에 대한 금융기관에 대한 이익도 여신이 거의 다 지금 너무도 요즘 방금 모두에서 기자님도 말씀하던 LTV 문제도 있지만 더 이상 여신 공급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사실 은행업이라는 게 이자 마진과 사실은 여신 총량으로 이제 이익을 내는 회사잖아요. 그런 점에서 두 개 업종에 대한 상방은 막혀 있지만은 또 하방 또한 주가에서 하방을 막을 만한 유망한 요인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금리 인상기도 있고 인플레도 심하고 그렇지만은 국내 기업들 실적은 굉장히 좋잖아요. 좋잖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지금 주가에 거의 전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글쎄, 제 얘기로는 이제 첫째는 이제 주가 지수를 결정하는 두 가지 중요한 힘이 이제 그 이익, 그 회사가 산출한 이익 하고 그 회사죠. 이익의 질. 두 가지 물음에 답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익은 늘었거든요. 이익이 늘었는데 그 이익, 그 삼성전자 이익 또는 금융지주 회사 이익 어떤 특정 기업의 이익에 PER,
프리미엄 이익의 질에 예. 대한 물음에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좀 예. 평가가 약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국 기업의 그 이익의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이익의 예. 질이 이익은 양은 많이 나지만은 예. 진짜 이익이 지속 가능할까? 이 진짜 이익이 진짜 더 늘까 앞으로도? 예. 그리고 이익이 좀 비변동적일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다면 예. PR을 그렇게 높이 줄 요인은 없다라는 것에 이제 외국 투자가들이 그렇게 이익을 많이들 안 사잖아요. 예. 그 이유가 아마도 비즈니스 모델 취약성에 대한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방금 뭐 달러 강세 때문에 환차손을 기피하는 외국 투자의 이탈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아마도 이제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오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어쨌든 우리나라 시가총에서 가장 뭐 1등 기업이니까. 그렇죠. 삼성전자 그런데 이상하게 뭐 그게 뭐 상속세 내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뭐 하여튼 이유를 모르겠는데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일단 그 아까 강 회장님 그 펀드가 액티브 펀드에 삼성전자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있죠. 삼성전자가 너무 시가총이 크잖아요. 시가총이 큰다는 의미는 평균을 만드는 힘이 있어요. 평균을 만드는 힘이 크잖아요. 예, 그렇죠. 그 삼성전자 움직임이 거의 평균을 만드니까. 종합주가지수. 네, 그래서 종합주가 사지 않는 게 저희 사의 모토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지 않는 게 우리 사회 펀드 특성과 맞지 않다 해서 2010년 이후에 이제 결별을 하고 다른 걸로 더 좋은 곳을 이제 고르는 게 저희 사회 운용 회사의 원칙이고요. 이제 두 번째 삼성전자를 굳이 이제 안 살 이유는 저희 회사가 좋아하는 비즈니스 모델과 맞지 않다는 거죠. 이제 사실 저 반도체 산업의 이익이 진짜 앞으로도 한 5년 10년 후까지 보장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현재 이익이 많이 내는데 그게 진정 내 주주 이익일까? 사실 반도체 산업을 분석해 보면 특히 이제 디램 디램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쟁력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1조 냈어도 그 중에 70% 80%를 투자하지 않으면 시설 투자해야 되죠. 장치 산업이라서. 그다음에 결국은 경쟁력이 잃어버리거든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조금 이제 외국인 시장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안 좋게 보는 이유가 그 이익 많이 난 줄 안다. 하지만은 그 이익은 재투자하기 위한 비용에 불과하다라는 해석을 해요. 그럼 결국은 이론적으로 10년 동안 총 이익이 우리가 목적하는 손익계산사의 누적 합계 이익이 100억이었다. 근데 70%를 재투자해요. 캠펙스라는 의미로. 그럼 70조를 공장으로 만든 거잖아요. 투자는 캠펙스 그럼 공장이니까. 그럼 10년 후에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현금은 30조로 남아있고 대차대조표의 공장 개정 항목으로 70조가 남아있는데 재투자가 필요 없는 즉 경쟁력 유지 비용이 낮은 기업과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는 기업은 그게 이제 주로 게임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은 사실 경쟁력 유지비 낮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익 중에 뭐 20%만 재투자가 되고 나머지 7, 80%는 현금으로 최곡 싸우고 있죠. 미국의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사실 매년 10조 이상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가 사실 재투자 비용이 들지 않거든요. 경쟁력 유지비 낮아요. 미국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상당 부분을 현금화하는 이익으로 이제 갖고 있는데 제조업 같은 경우 특히 반도체 산업의 이익은 재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즉 그걸 저는 경쟁력 유지 비용이 많은 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질 측면에서 조금은 디스카운트 해지 않느냐. 즉 PR을 낮게 부여할 근거를 이제 찾고 있겠죠. 그럼 그 강 회장 그 펀드에서는 궁금하네요. 어떤 펀드를 어떤 그 기업의 주식들을 담고 있습니까 주로? 주로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말씀하셨고 뭐 그렇죠. 제조업보다는 하드웨어보다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심축이에요. 왜냐하면 참 요즘 보면 과거 30년 동안 우리나라 제조업이 너무 좋았잖아요. 사실 한국을 내게 살렸던 아주 중요한 제조업을 저는 관광한 게 아니고 토양이 바뀐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사실 서비스업은 수출이 안 되는 산업이었어요. 그렇죠. 제조업은 수출이 됐어요. 사실 이연세 공포의 외인구단은 수출이 안 됐거든요. 만화 공포 외인구단. 그리고 비디오 가게에도 수출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산업이 더 수출 잘 돼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수출이 되고 사실 이연세의 공포 외인구단 같은 만화는 옛날에 수출 안 됐는데 웹툰을 통해서 수출이 되잖아요. 그만큼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읽은다면 한국도 서비스 때문에 아니 수출 때문에 먹고 살 한국이란 그 산업 구조에서 꼭
수출이 안 되는 산업으로 서비스업을 규정하느냐? 예. 결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세상의 변화가 너무 바뀌었어요. 특히 스마트폰이 주는 메시지, 예. 사실 인터넷망이죠. 인터넷망이 예. 너무 많은 것을 바뀌어놨고 예. 이 속에서 한국 산업 구조가 예. 서비스 산업으로 빨리 바뀌어야 되고 예. 그 질서가 최근에 웹툰이나 웹소설을 통해서 예. 그 세상에 진출하면서 우리 그 빠친코도 만들어지고 사실 그 예. 오징어 게임도 만들어지고 예. 그러면서 불닭도 팔리고 그리고 라면 뭘로 팔리고 그게 사실은 과거 같으면 예. 뭐 조선해야 돼, 예. 반도체 해야 돼, 배터리 만들어야 돼. 예. 그게 2008년 이전의 세상이라면 그래야 돼 마땅히. 예. 근데 2008년 이후에 인터넷망이 예. 망 중립성을 기초로 퍼져 있을 때 서비스 산업이 가장 수출 지향적이다. 예. 그런 점에서 그런 환경을 읽고 우리 국민성의 멋진 끼를 이제 읽는다면은 저는 이쪽에서 굉장히 좋은 가치를 담고 있는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우리 이제 저희들의 이제 포트폴리오는 많이 갖춰져 있고요. 그래도 산업의 기본은 국가 산업의 기본은 우리가 그동안 유럽도 그 케이스를 한번 봤었고 제조업이 기본이 튼튼해야만이 그 산업이 전체적으로 서비스업도 그래야만이 살아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사실 미국만 보더라도 그게 아니었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미국의 이제 제조업 유치 전략은 국가 전략일 뿐이고 산업 전략에서 결국 산업의 고도화의 문제는 결국 1차냐 2차 3차의 문제에서 우리 3차가 부가가치 훨씬 높고 그래서 부가가치 낮은 1차 산업 다른 데 또 우리가 사실 광물도 없는데 광물 자원을 해봤자 힘 만들잖아요. 오히려 그 자원을 다른 데 배분한 게 낫겠다고 보고 우리 국민의 엄청난 창의성 그리고 2008년 이후에 형성된 이 고도화된 인프라스트럭처 인터넷망이죠. 그리고 탈규제 이런 것을 통한다면 저는 이거 대체 그러니까 기존의 전략적 산업을 다른 쪽으로 시프트하는데 굉장히 좋은 초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믿고 있고 그쪽에서 가치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게임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또 문화를 기초로 한 한국의 음식 그 식재료 문화 등등도 요즘은 목격하면 아주 멋진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갖고 있죠. 지금 청취자 질문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자 그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연하긴 하지만은 이런 질문하셨거든요. 뭐 조언을 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그 우크라이나 사건을 예측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데 저는 우크라이나 사건 때문에 시장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걸 즐겨라. 그건 저는 주식을 하면서 가장 행복한 게 내가 살만한 기업이 떨어지면 좋아요. 제가 가장 힘든 게 제가 살만한 기업이 오르면 싫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살만한 기업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고 싶어요. 또 연금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속으로 야 우크라이나 사건 좀 더 길어서서 내가 살만한 기업이 더 싸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더 맞는 얘기지. 아유 그거는 뭐 그냥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걸로. 삭제하겠네요. 그래서 저 예측할 수 없는 영역에 도전하지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혹시 그 시장에 그러니까 시장 외적 변수에 의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즉 자기가 살만한 기업이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때는 좋은 투자 매수 시점으로 삼아라라는 게 제가 드릴 말씀이죠. 뭐 막연하지만은 언제를 그럼 매수 시점으로 삼느냐 이거 사실 뭐 너무 막연한 질문이긴 하지만은 저도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거 같으면 제가 네 번의 편지를 썼는데 2008년, 2011년, 2020년 세 번의 조종기 때는 똑같은 제목이에요. 인내끈을 놓지 맙시다. 이 기회가 축제의 주인공이 될 시간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때는 타이밍이 중요했어요. 왜? 협곡 조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조정은 타이밍이 굉장히 길 것 같아요. 조정 기간이. 그래서 조정 시점을 거의 1년, 2년 잡고 2년 잡고 매월 타이밍을 모르니까 타이밍 항상 매월 그러니까 과거의 세 번의 조정과 이번 조정은 완전히 다르다. 이번 조정은 시간 조정일 것이다. 낙폭 조정보다는. 그래서 한꺼번에 빚어도 사지 말고 적금부터 그냥. 적금부터 사는 전략이 최고다. 그래서 시점을 예측할 수도 없고 예측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번 조정만큼은 진짜로 사 모으는 시장이다. 일반 그 투자자들이 그냥 아마추어들이 아까 패시브 액티브 펀드 가입 요즘 관심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도 어려우니까. 그렇죠. 패시브 펀드 투자를 권하시겠습니까? 액티브 펀드를 권하시겠습니까? 저는 미국 시장이라면
패시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S&P 500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기업이 많거든요. 예. 결국은 좋은 기업이 많다는 의미는 주가 지수가 오른다는 의미예요. 예. 한국은 사실은 좋은 기업이 저는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 하드웨어적 구조가 빨리 이쪽으로 가면 좋겠다. 예. 라는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도 허약하니까 이제 예. 지수는 박스권도 갇혀 있고 그래서 한국은 액티브 펀드 쪽으로 거의 대부분을 넣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액티브 쪽으로 한 반절 과거에는 패시브가 옳다고 봤어요. 그렇군요. 지수가 오르니까 반절은 패시브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강방천 SF플러스 자산운용 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불확실성 커지는 증시 국내외 이슈를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K 드라마,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K 무비, Smooth like butter, like K 팝.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K 열풍. 이제 최경영의 최강